저는 늘 말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장르는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말이죠. 저는 포스트 아포칼립스에 강렬하게 끌리는 사람입니다. 좀비 아포칼립스 장르 역시 포스트 아포칼립스, 호러, 크리처 등의 장르를 선호하는 제게 딱 맞는 장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받은 질문 중 하나가 혹시 라스트 오브 어스 좋아하세요? 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더 라스트 오브 어스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좀비 게임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게임은 바이오하자드입니다. 저는 1996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처음 바이오하자드라는 게임을 접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좀비가 뒤를 돌아보는 지금으로서는 아주 투박하고 멋없는 그 연출이 게임 특유의 문을 여는 로딩 장면이 복도에서 창을 깨고 나타나는 개들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멋진 좀비 게임이 나오더라도 제 기억 속에서 박제되고 또 금치를 당해 영원히 빛나는 바이오하자드를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라스트 오브 어스는 제가 두 번째로 사랑하는 좀비 아포칼립스 게임이죠. 7년 만에 나온 후속작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가 난리가 났습니다. 디스크를 박살내고 한정판을 불태울 정도로 유저들은 화가 났고 닐 드럭만이라는 연출자는 유저들의 의견에 반박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제게 리뷰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영화 리뷰로도 바쁘지만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라면 한번 짚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임 리뷰는 영화 리뷰와는 다릅니다. 게임 리뷰에서 스토리와 연출은 게임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임은 그 게임의 구성, 플레이 방식, 인터페이스, 음악, 레벨업의 과정, 플레이의 수월함, 난이도 조절, 월드의 치밀함, 오브젝트와 캐릭터의 결합 여부, 그래픽 등 온갖 요소를 전부 반영해야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게임 리뷰를 하는 것은 영화 리뷰에 비해 물리적으로 더 어렵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다른 의미의 난이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예술 비평의 난이도를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진 않으시겠지만요. 아무튼 게임은 영화보다도 더 새로운 시대에 등장한 더욱 발전한 형태의 종합적인 예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그렇기에 저는 이번 리뷰에서 제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리뷰 영상은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의 스토리와 연출에만 국한해서 평을 하려고 합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평하듯 한 권의 소설을 평하듯 이 게임의 이야기를 평하겠습니다. 플레이 경험의 가치, 난이도, 레벨 구성, 사운드, 편의성 등등을 논하다가는 한두 끝도 없이 길어질 수도 있거니와 저는 그런 부분까지 리뷰할 시간도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늘 그렇듯 서론이 길었습니다. 만약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신다면 더 라스트 오브 어스를 대략 25시간 정도 들여서 플레이를 하신 후에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역시 비슷한 시간을 들여 엔딩을 보신 후 리뷰를 감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반면 게임을 하고 싶지 않거나 시간은 부족한데 대체 요즘 왜 그렇게 라워라는 게임이 이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리뷰를 끝까지 감상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리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 아니 게임의 스토리를 비판하는 걸 봤습니다. 엔딩까지 스토리를 전부 보고 난 후에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과연 스토리가 문제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죠. 물론 스토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스토리 이전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우선 들더군요. 전작인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즉 1편의 스토리는 극찬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이 게임을 다른 내러티브 장르들, 즉 소설이나 영화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작품이 소설이나 영화였다면 더 라스트 오브 어스의 스토리는 명작이나 클래식이라 부르기에는 아주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플롯만 본다면 이 게임은 괜찮기는 해도 스토리 자체가 엄청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더 라스트 오브 어스의 스토리는 역대급이라 평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이건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게임의 스토리와 소설, 영화의 스토리는 그 작법부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게임이기에 단순한 플롯이라 하더라도 유저는 영화나 소설보다 훨씬 깊게 스토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플레이어는 작품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들어가서 그 세계를 체험합니다. 그렇기에 겨울에 엘리가 눈을 자박자박 밟으며 걸어갈 때 플레이어는 그 세계의 깊이와 환경과 상황을 체험합니다. 예를 들어 전투 장면의 긴박감은 영화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게임의 적은 플레이어가 직접 넘어서야 하는
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영화는 적의 강함과 위험의 정도를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연출해야 하지만 게임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플레이어는 연출 이상의 무엇과 마주쳐야 합니다. 적의 패턴, 적의 방어력, 적의 공격력을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 게임 다크소울3에서 처음으로 마주치는 창과 방패를 든 로스릭 기사 하나에 고생하는 플레이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화적 연출로는 그냥 평범한 적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그 적을 상대하는 플레이어들은 마치 탱크와 싸우는 것 같다고 느끼게 됩니다. 평범했던 적은 그 난이도 하나로 강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게임은 플레이어의 경험과 기억에 강력하게 어필하며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더 라스트 오브 어스의 스토리는 어떤 영화나 소설보다도 강한 흡입력을 지니고 감동을 주는 것이죠. 더 라스트 오브 어스를 보죠. 플레이한 모든 사람들은 더 라스트 오브 어스에 큰 감동을 받고 여운을 느끼게 됩니다. 모두가 그 세계에 깊이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캐릭터를 조종합니다. 1편에서 우리는 아주 많은 시간을 조엘이라는 캐릭터가 되어 세계를 헤쳐갑니다. 조엘이 살아가는 세계는 좀비 아포칼립스의 세상, 즉 조엘은 플레이어들의 분신이 됩니다. 라오의 스토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조엘은 보스턴 격리구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테스와 함께 밀수업을 하는 밀수업자죠. 어느 날 조엘과 테스는 놀라운 밀수품을 운반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 물건이 바로 엘리라는 소녀였죠. 물론 중간에 로버트의 무기와 마를렌의 이야기가 있지만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엘리는 좀비 아포칼립스 장르에서 흔히 등장하는 면역자입니다. 물려도 감염되지 않는 항체, 면역을 지닌 인물입니다. 인류의 희망이죠. 이 아이를 파이어플라이와의 접선 장소로 데려가는 것을 목표로 조엘과 엘리는 1년의 시간 동안 함께 세상의 위기를 헤쳐갑니다. 라오의 이야기는 코맥 메카시의 더 로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구성과 이야기의 깊이, 디테일로 인해 조엘과 엘리의 관계가 더욱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처음에 조엘은 엘리와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귀찮은 일은 질색인데다 엘리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바로 게임의 오프닝 때문이죠. 더 라스트 오브 어스는 처음 이 동충하초 감염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조엘이 사랑하는 딸 사라를 잃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마 현존하는 게임의 오프닝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성도가 높으며 가장 짧은 시간에 플레이어의 눈물을 쏟아내게 만드는 장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라에 대한 사랑과 상처, 마음의 빚 때문에 조엘은 엘리를 꺼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엘은 엘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엘리를 결코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는 사라와 같은 나이의 아이를 잃고 싶지 않으니까요. 조엘은 엘리에게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조엘에게 엘리는 딸입니다. 그렇기에 1편의 엔딩이 많은 논란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는 사실 긍정적인 논란이죠. 엔딩에서 파이어플라이는 엘리를 수술하려고 해요. 백신을 만들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엘리의 희생으로 다른 생존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조엘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플레이어는 조엘을 조종하고 조엘의 선택을 함께 합니다. 조엘은 의사들을 죽여서라도 엘리를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를 구출하고 데리고 나가는 장면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플레이하면서 울었습니다. 조엘은 아마 사라를 이렇게 구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조엘은 세상 그 무엇으로부터도 사라를 구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이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꿈꾸었을까요? 그렇기에 저는 조엘을 지지했습니다. 조엘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사라를 사랑한 아빠로서 엘리까지 잃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초반 오프닝의 흐름과 엘리를 구하는 엔딩의 흐름이 묘하게 일치합니다. 특히 유저들로 하여금 깊은 여운과 고뇌에 잠기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이 게임은 예술적 성취까지 이뤄내고 있어요. 그래픽과 배경의 아름다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답해야 하죠. 더 라스트 오브 어스가 어떤 작품이냐고요? 게임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작입니다. 게임계의 대부나 카사블랑카라고 할까요? 엔딩에서 조엘은 엘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너와 같은 애들이 많았다고요. 엘리가 조엘의 눈을 보고 있을 때 엘리는 마치 조엘의 거짓말을 눈치챈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는 조엘이 자기에게 거짓말을 했어도 받아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면, 그래서 거짓말을 할 정도라면, 그렇다면 그 거짓말을
지지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조엘은 달라졌습니다. 조엘은 토미를 만났고 토미와 함께라면 엘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엘은 엘리에게 수영과 기타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조엘과 엘리는 서로에게 더 라스트 오브 어스가 되었죠. 자, 그럼 이제 파트 2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죠. 7년 만에 돌아온 속편. 사실 저는 더 라스트 오브 어스가 1편에서 완결되었다는 의견을 지니고 있습니다. 1편의 플롯을 아무리 분석해보고 살펴봐도 2편을 염두에 두고 만든 설정이라거나 흔적이 잘 발견되지 않아요. 후속작을 낼 수는 있겠지만 1편과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여전히 조엘과 엘리는 포스트 아포칼립스에 살고 있고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것이 라우어의 세계니까요. 게임이 시작되고 플레이어들은 충격적인 사건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조엘의 죽음입니다. 사실 조엘의 죽음은 어느 정도는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의 성장과 함께 어쩌면 조엘이 희생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었습니다. 스토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조엘은 조엘이 그동안 죽였던 이들에 대한 보복으로 애비라는 캐릭터에게 살해당합니다. 조엘의 죽음을 목격한 엘리는 복수를 다짐하지만 실패하게 되죠. 이후 엘리는 다시 한번 복수를 위해 떠나지만 또다시 실패하고 엘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제가 스토리를 좀 과하게 생략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조엘을 잃어버린 엘리가 복수에 실패하는 이야기. 이게 라우어2의 전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스토리 자체는 그리 평가할 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스토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스토리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고요. 물론 시리즈물로서 전작의 주인공을 완전히 부정하는 식의 스토리 전개는 결코 흔하지 않은 것이지만 에비의 입장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흔해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 게임이 공격하고 있는 대상이 플레이어라는 것이죠. 이 게임은 무척 가학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이 게임을 플레이한 플레이어들이 울분을 토하고 또 제 주위의 사람들도 라워2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제 주위의 편집자들이나 아는 사람들도 라워2 주제가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쏟아내요. 자신의 경험과 충격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현상이 무엇과 비슷하냐면 군대 이야기에 몰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성이고 여성이고 라워2를 해본 사람들은 군대 이야기하듯 풀어냅니다. 즉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는 군대에서 힘든 일도 겪지만 더럽고 치사하고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 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더욱 군대에서 적응하기 힘들죠. 악역도 해야 하니까. 누가 악역이 좋아서 합니까? 싫어도 하는 거죠. 그런 일을 겪고 나오면 큰 상처를 입고 그 큰 충격을 다스리고 아물게 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군대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상처를 드러내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희석시키려는 어찌 보면 가슴 아픈 현상입니다.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위로하고 위로받는 거죠. 집단적인 상처니까요. 라우어2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플레이 내내 괴로운 경험을 했고 상처를 입었고 공격도 당했고 죽어도 듣기 싫은 애비 이야기를 억지로 들어야 했고 하물며 애비로 가장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말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 충격적인 경험을, 상처를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게임 초반 조엘이 죽는 장면,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맛본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조엘은 우리의 분신이었습니다. 나의 분신이, 아니 나 자신이 저렇게 잔인하게, 무력하게 당하는 걸 보는 우리의 마음은 착잡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조엘이 죽는다는 사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엘은 죽을 수 있죠. 예상도 했어요. 조엘이 죽는 걸 봤으니 엘리는 더욱 강하게 복수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죽음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조엘의 죽음을 다루는 방식은 많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엘이 위기를 직감하고 톰이라도 살리기 위해 싸우다가 중과부적으로 죽어간다거나 혹은 조엘이 죽는 장면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조엘이 토미와 함께 적들과 맞섰지만 애비의 정체를 알아채고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겠죠.
즉 조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와 그 죽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그 캐릭터를 대하는 존중, 애티튜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욘도의 죽음을 처리한 방식, 로건에서 울버린,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토니 스타크를 대하는 영화의 방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 캐릭터의 죽음은 무게감이 강렬합니다. 라스트 제다이에서 루크 스카이워커의 죽음을 놓고 팬들이 불만을 터뜨렸을 정도로 기존 주인공의 죽음은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리스펙트는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상업적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추억에 대한 헌사입니다. 그리고 라우어2에서는 우리의 조엘을 어떻게 죽이냐면 지금 골프채를 휘두르는 애가 바로 애비, 맡고 있는 이가 조엘입니다. 노골적인 의도가 느껴지십니까? 라우어2는 전작의 주인공이자 25시간 동안 우리가 본신처럼 생각했고 7년간 추억하고 사랑했던 조엘을 골프채로 내려쳐서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마치 스너프 필름을 강제로 보여주는 것 같은 충격입니다. 유유백서의 토가시 요시히로는 순진한 소녀에게 무삭제 포르노를 보여주는 것 같은 비열한 쾌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순간 그 대사가 떠올랐어요. 이건 악취미에 가깝다. 이건 의도적으로 유저들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저러는 거라는 걸 저는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골프채로 쳐서 죽인 후에 침을 뱉는 장면은 확인 사살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해당하고 시체까지 모욕당하는 걸 본 거죠.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스토리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저 태도. 더 라스트 오브 어스를 사랑하고 플레이한 사람들을 모욕하는 저 태도 때문이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엘리를 플레이하며 유저들은 깊은 슬픔 속에서 복수의 칼을 갈았을 겁니다. 조엘은 유저들의 분신이었고 엘리는 조엘의 딸, 말하자면 우리들의 딸이나 다를 바 없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유저들은 엘리가 더 분노하길 바랐을 겁니다. 우리처럼 화를 내주고 우리처럼 슬퍼하기를 바랐을 겁니다. 엘리는 어쩐지 미온적으로 보였고 우리는 더 답답해지죠. 그리고 게임은 그런 유저들을 잔인하게 공격합니다. 엘리와 제시가 애비와 마주치는 순간 엘리가 애비를 만나 대치하고 애비가 상상도 못할 괴상한 대사를 던지는 순간 우리는 애비로 플레이해야 합니다. 사실 게임 플레이는 일종의 아바타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분신, 화신이죠. 하지만 우리는 게임 플레이로 나를 죽여버린 적을 직접 플레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는 거의 공포에 가까워요. 엘리와는 전혀 다르고 엘리보다 강하고 엘리보다 우월하며 엘리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캐릭터를 엘리와 거의 같은 분량으로 플레이하게 만드는데 이게 점차 엘리가 애비를 만난 그 시점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엘리로 시애틀 1일차, 2일차, 3일차까지 하고 애비를 만나거든요. 이번에는 애비로 1일차, 2일차, 3일차 그리고 공포는 현실이 됩니다. 설마 아닐 거야 생각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나죠. 사실상 이건 폭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엘리와 보스전을 펼쳐야만 합니다. 게다가 엘리를 잔인하게 폭행하고 팔을 부러뜨리고 코뼈를 망가뜨리고 거의 기절할 정도로 패버려야 하죠. 전작에서 딸과 같았던 바로 그 엘리를요. 조엘로 플레이하며 엘리와 많은 정이 들었을 겁니다. 더 라스트 오브 어스의 플레이는 예술과도 같아서 엘리와 점차 유대감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 엘리가 비참하게 패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치 엄청나게 잔인한 악마가 내 몸을 뒤에서 꽉 잡고 내 주먹을 강제로 움직여서 내 딸을 때리게 만드는 그런 경험이죠. 충격적이고 끔찍한 경험이고 폭력적이고 잔인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겁니다. 이건 집단적 PTSD에 가깝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게임을 예술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영화 리뷰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고 영화 칼럼니스트로 한 매체를 대표하는 영화 칼럼을 쓰는 입장이지만 게임은 그 자체로 소설과 영화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예술이라 생각하는 거죠. 아직은 이 새로운 예술 형식이 자리 잡기 전이라 주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시간 문제라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 게임이라는 신종 예술 장르에서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는 불멸의 지위를 지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임이 지닌 체험이라는 장점을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활용한 게임으로 길이 기억될 거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플레이어를 공격하고 그들의 추억에 침을 뱉고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이건 고의적 트롤링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찝찝한 엔딩도 남겨두었죠. 이 작품은 엘리의 실패담입니다. 엘리가 패배하고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잃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을 하면서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엘리가 에비에게 비참하게 패배하고 목숨을 구걸하는 장면에서 기분이 더럽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엘리는 결국 마지막까지 승리하지 못했고 디나도 떠났고 이제는 손가락이 부족해서 제대로 기타조차 칠 수 없죠. 그렇게 모든 것을 잃은 채 주저앉아 우는 나약한 엔딩이 바로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의 엔딩입니다. 엔딩을 보고 플레이어가 느끼는 건 열패감에 지나지 않아요. 게임은 의도적으로 에비를 마치 여자판 조엘로 만들었고 에비의 플레이는 몰입감도 있고 엘리는 그 앞에서 패배하고 무너질 따름이니까 복수도 못했으니까. 에비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그냥 외전을 내서 했으면 됩니다. 괜히 조엘과 엘리와 연결하지 않아도 에비의 이야기는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굳이 전작의 주인공인 조엘의 머리통을 깨서 죽인 다음 침을 뱉었고 엘리를 비참한 패배자로 만들었어요. 조엘을 죽인 에비에게 처참하게 패배한 채 목숨을 구걸하고 다시 찾아가서는 죽이지도 못하고 애인도 잃어버린 엘리. 이제 엘리는 자살하는 게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보여요. 이런 걸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내 가족이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강제로 시청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자는 그걸 즐기고 있는 것이죠. 게임은 모두가 싫어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전작을 해본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기분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문제는 너티독과 닐 드럭만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는 것이죠. 우선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닐 드럭만의 태도죠. 오히려 내 의도였다는 식, 유저를 가르치려는 태도, 이런 부분 때문에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닐 드럭만은 그럴 만도 해요. 어차피 똥은 싸버렸거든요. 닐 드럭만 입장에서 지금 당장 석고대죄하면서 사과하면 똥이 없어지고 게임이 좋아지나요? 사과한다고 게임이 더 팔리나요? 유저들이 화를 풀어주나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닐 드럭만 입장에서는 사과해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죠. 나는 옳고 너희는 틀려. 나를 공격하는 너희들은 편협해.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닐 드럭만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PC주의에 미친 깨끗한 정의의 용사라서 그랬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게임의 문제는 PC가 아니라 유저들을 향한 조롱과 모욕적 행위에 있으니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더 라스트 오브 어스가 너무 뛰어나거든요. 우연이든 뭐든 더 라스트 오브 어스는 명작으로 나왔습니다. 엔딩도 완벽해요. 앞에서도 말했죠. 조엘과 엘리의 관계는 너무나 깊어서 솔직히 로건이나 게임 갓 오브 워에서도 참고한 것 같은 장면들이 많았어요. 사라의 죽음, 엘리를 향한 조엘의 거짓말, 그 안에 담긴 진심, 세계의 변화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두 사람, 그 이야기의 깊이는 너무나 깊은데 후속작은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후속작을 만들어야 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닐 드럭만과 제작진은 도저히 더 라스트 오브 어스를 이겨낼 방법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것보다 나은 작품을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때려 죽여도 전혀 떠오르지 않은 겁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작품은 내야 합니다. 그래서 닐 드럭만은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더 라스트 오브 어스를 넘어설 수 없다면 그 작품을 부정하기로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닐 드럭만은 조엘과 엘리의 관계를 부정했어요. 엔딩을 부정했어요. 조엘의 선택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조엘의 캐릭터를 멍청이로 만들었습니다. 전작에서 그토록 사람을 무서워하던 조엘. 조엘은 영리하고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사람을 감염자보다 더 경계하던 그런 인물을 멍청이로 만들고 골프채로 머리를 깨뜨려서 죽였어요. 왜냐고요? 전작의 조엘을 이 캐릭터를 넘어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전작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패배감과 열등감이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침까지 뱉었죠. 전작에 열광하는 팬들에게 자신의 뒤틀린 열등감과 스트레스를 발산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를 그렇게 패버리게 만든 거예요. 나만 부정할 수 없으니까
플레이어들도 동참시킨 겁니다. 강제로 너도 때려. 우린 공범이야. 이런 거죠. 자신의 후속작의 매력 없는 캐릭터 에비를 위해 유저의 손을 빌려 비열하게 엘리를 패배시키고 전작을 부정하고 엘리를 패배자로 만들었습니다. 조엘이 죽었는데도 복수에 미온적이거나 연예인이나 신경 쓰는 인물로 격화시켰죠. 이런 캐릭터를 다시 만들 수 없다는 자신을 향한 실망을, 그 고통을 위로받는 방법이 이토록 폭력적인 방식이었던 거죠. 닐 드럭만의 한계는 에비입니다. 에비를 봐요. 새로운 캐릭터인데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야기도 매력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써놓고 닐 드럭만이 가졌을 충격과 절망이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을 공격한 겁니다. 더 라스트 오브 어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작품을 위대하다고 말하는 너희는 멍청이야. 에비가 오라. 에비가 진정한 주인공이야. 이런 거죠. 물론 그의 상상력은 너무나 얄팍해서 그가 만든 진정한 주인공은 성별만 여자로 바꾼 유사 조엘에 불과했어요. 엘리를 향한 스트레스와 열등감으로 엘리와 완벽하게 반대되는 인물로 에비를 설정하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엘리보다 강하고 우월하면서 달라야 하니까 저런 비호감 캐릭터가 나온 겁니다. 엘리의 안티테제인 것이죠. 여러분은 한 창작자로서 자신의 한계를 목격하고 그걸 비틀린 방식으로 해결하려다 끝내 좌절하는 닐 드럭만의 최후를 보고 계신 겁니다. 이건 창작자로서는 자살행위에 가까운 일입니다. 에비를 보세요. 누가 에비를 사랑하겠습니까? 에비가 사랑스럽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요? 닐 드럭만도 에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조엘의 머리통을 부수려고 엘리에 대한 열등감을 만회하려고 만든 추악한 욕망으로 점철된 캐릭터가 어떻게 매력적일 수 있겠습니까? 언차티드4 해적왕과 최후의 보물은 구성은 좋았지만 스토리 자체는 정말 평범한 할리우드 액션 영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만드는 플롯은 수준 이하예요. 결국 닐 드럭만에게 더 라스트 오브 어스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위대한 작품이었고 이 사람은 그걸 스스로의 손으로 망가뜨렸습니다. 후속작을 내지 않았다면 세계의 명작을 낸 사람으로서 명예를 누릴 수 있었건만 이제 남은 건 정신승리밖에 없군요. 닐 드럭만의 정신승리 트윗이나 인터뷰 따위는 보고 싶지도 않고 볼 가치도 없습니다. 저는 창작계에 있다 보니 이 비슷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제가 슬픈 건 이 창작자가 이토록 비틀린 욕망을 발산하는 동안 이 사람을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좋은 친구가 있었다면 이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의 골프공입니다. 그냥 이 작품의 침이나 한번 뱉고 돌아서면 되는 거죠. 라이넬 컬처 쇼크,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게임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리뷰를 게임을 하며 수없이 흐느끼고 아파했을 모든 조엘 밀러에게 바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